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달 기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아파트 진입을 막자 생긴 일이었는데 입주민이 말려도 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담긴 가운데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스튜디오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기하는 무안공항 청사 대합실에는 컵라면, 음료수 같은 구호품이 한가득이랍니다. 저렇게요. 당연히 유족들 쓰라고 비치해 놓은 거지. 자, 그런데 일부 추모객들 무안공항 분향소 찾았다가 저걸 쓸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데 정말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 예?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성 교수님 빨리 나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하신 정예은님. 자, 지난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역 3번 출구에서 흰색 노트북 훔쳐간 할아버지 경찰이 다 확인해서 빨리 돌려놔 하신 김영민님. 자, 지난달 29일 일본 대마도 여행 중에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분실했는데 현지 티아라 쇼핑몰 우라타 이치로 사장님이 직접 찾아주셨어요. 혼돈이 아리가또 하신 이도수님. 자,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인천 사는 문광모 씨 생일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자 하신 문채영님. 그렇군요. 자, 전주 아중중학교 밴드부 메인 보컬이자 멋진 우리 아들 신준이 SM엔터 오디션 봅니다. 가자 하신 노은미님. 자, 충남 공주사입니다. 산책길에 엄청난 수의 새떼를 봤어요. 저게 다 새떼야. 여객기 참사 생각도 나고요. 좀 무섭네요 하신 권수연님. 자, 진주의 이주희님, 이현주님, 손상희님, 안진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송 변호사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대형 사고 친 박규영입니다. 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 배우 박규영 씨가 SNS를 통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즌3 내용 일부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자, 오징어 게임 시즌3 촬영장에서 쉬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뒤에 다른 출연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거. 저거. 네, 맞습니다. 이 배우 박규영 씨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위트홈, 셀러브리티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오징어 게임 촬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 시즌 3를 촬영하던 중에 찍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규영 씨의 뒤편에 이 게임 진행요원의 복장을 한 또 다른 인물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스포일러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얼굴을 감싸는 두건을 착용하기는 했지만 일부 드러난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시즌2에 출연했던 주요 등장 인물로 추측이 된다는 건데요. 이 인물은 시즌3의 이 게임 진행 요원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혀 전해진 적이 없어서 아이고야. 만약 추측이 맞다면 이 시즌3의 중요한 반전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는 비밀 유지 서약까지 할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데, 이거 이러다 위약금 무는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삭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 퍼진 상태입니다. 보도도 됐고요. 제가 사실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라든지 추리물에 이런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넷플릭스 같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진 이런 건 아니고 내용을 공개했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스포일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 역할을 함으로써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넷플릭스에서 판단할 걸로 보고요. 계약서가 중요하긴 한데 아마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미리 공개하면 촬영할 때 다 알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뭔가 거액을 물 수 있는데 글쎄 아주 그 선상에 있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직 위약금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안경 맞추고 먹튀입니다. 식당 먹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안경원의 남성 입장. 자, 전날 주문했던 안경테가 맞지 않아서 온 건데요. 직원과 함께 안경테를 보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그러다가 딱 골랐어. 자, 낙점한 안경테를 쓰고 보더니 아이고 진짜 잘생겼네. 자, 자기 얼굴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자, 직원이 안경을 만들러 간 사이 의자에 앉아서 티타임 하면서 족을 턱 올려놓고 자, 그러고는 또 자, 잠시 후 이제 안경 다 됐어. 안경을 딱 써보는 저 남성.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객님 이거 추가 요금은 꼭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를 딱 건네자. 아유, 속구만 살아. 나 걱정 마세요. 나 입금할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입금은커녕 완전 잠수를 탔다는 슬픈 사연인데요. 이게 깜빡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떼먹을 작정을 한 건지는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제보자께서는 대구에서 40년째 안경원을 운영 중인 안경사인데요. 지난달 9일에 80대 남성이 와서 이제 안경테하고 렌즈를 고르고 이걸 맞춰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경테하고 렌즈 합쳐서 2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는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다음 날 온 게 지금 저 영상 속의 모습입니다. 10일이었죠. 그래서 기존보다 4만 5천 원이 더 비싼 안경테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분 추가 비용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안경이 맞춰지니까 갑자기 이 돈은 계좌번호 주면 내가 15일 있다가 12월 25일 안쪽으로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니죠. 저번 달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이죠. 그래서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랬는데도 한참 지난 저번 달에 있던 일인데 지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좀 씹고 반응이 없다는 거, 이거 깜빡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 제보자는 평소에도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깎아달라고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웠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손님을 믿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전달한 거죠. 어떻게 네. 됩니까? 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좀 애매하다. 좀 범죄로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매장에서 결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아예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서 연락을 끊었다면 조금 더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에 대해서 약속을 조금 못 지킨 거기 때문에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해들어서 약간 더 속이 좀 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떤 좀 나쁜 의도의 어떤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행위자도 80대 남성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단정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해서 이게 사기인지 뭐 책략 절도인지 등등 법률 구성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말하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예. 피해는 경미하지만 분명히 법적인 구성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해야 연락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송 보시고서라도 빨리 좀 값을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메뉴판의 배신입니다. 자, 음식 메뉴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배신 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제보 만나보시죠. 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메뉴판 냉면과 찰떡, 궁합인 고기만두가 저렇게 딱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알도 큼지막한 이 왕 고기만두 개수가 무려 6개. 자, 이게 또 사장님 추천의 인기 메뉴라니 믿고 주문했는데 와 3개? 딸랑 3개? 아니 아까 사진 속에 6개, 3개 어디 갔어?
네, 이 제보자 역시도 이하에서 매장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사장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사진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세 개가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이 메뉴 사진이 잘못돼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이런 일을 직접 겪었다고 생각하면 이해되시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웃으면서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뭐 죄송하다 사진을 바꿔놓겠다고 해서 뭐 환불 같은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며칠 뒤에도 사진 속 만두가 여전히 6개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냥 전화로 대충 사과만 하고 넘어갔구나 이런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리뷰로 남기고 제보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해당 리뷰에 이 3개에 4,000원이라고 해도 주문을 했을 거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 광고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는 오늘도 계속해서 6개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제보자가 배달 플랫폼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좀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잘 읽어보면 이 메뉴 사진은 연출된 이미지니까 실제 조리된 음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보자 역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인데 이거 뭔가 좀 리뷰를 남기고 항의를 하고 싶지만 사실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리뷰 하나가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이거 사진 없이 만두 3알 적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업체에 대해서 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미니 푸차인접 한번 달려볼까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야, 광고 속에 햄버거랑 실제 햄버거랑 두께 같은 거 본 적 있어?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넘어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야,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개수가 다르잖아. 이건 사기지, X. 자, 일단 박 변호사님이 요거는 개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만한 아기 만두를 만들더라도 차라리 요만히 만들어서 6개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크기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만한 거 용서해 줍니다. 근데 개수가 적은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우리 손 변호사님. 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끝까지 따지다 보면은 미리 고지가 돼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6개라도 표시를 안 했어요. 6개가 있는 사진만 보여줬지 6개 보냅니다. 6개 사신 거예요. 6개 팔아요. 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상술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뭔가 이런 항의를 받았을 때 제가 실수했으니까 3알 더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이거 3알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게 아쉽네요. 안 돼요. 저거요. 저거 3개 지우면 돼요. 위에 3개든가 밑에 3개든 지우면 되잖아요.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요만해도 6개가 돼야 돼요. 차라리 개수를 맞춰주십시오. 부피는 적게 하더라도. 아니 그리고 사실 만두는 비주얼이에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6개가 하나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예. 자연스럽게 슬쩍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콜라 한 박스가 놓여있는 집 앞입니다. 음식 배달기사 위층으로 고고! 자, 배달기사 잠시 후에 배달 마치고 내려오는데 곧장 콜라 박스로 가더니 비닐을 뜯고 콜라 2병을 꿰합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비닐까지 뜯어가면서 가져가는 건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상습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제보자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콜라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어느 날 완료 문자를 보고 확인하러 가니까 콜라가 한 박스인데 2개가 빠져 있던 거예요. 2병이 이제 2개 콜라가 비어 있던 걸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배달 기사인데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전혀 뭐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에헤이. 자연스럽게 딱 뜯어가지고 2개만 딱 떼가지고 에헤이. 포켓에 딱 인마이 포켓하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예.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콜라 절도 말고도 이분 3번 절도를 당했다고 해요. 뭐 쌀도 한번 당하고 2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옷도 절도 당했다 그러고 정말 콜라 2개 너무 양심 팔지 말자 신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당혹스러운 집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집들이에 초대해준 친구에게 너무 서운했던 30대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이성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몇 달 전에 이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10만 원짜리 접시 세트와 고급 양주, 휴지 한 박스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저녁을 사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배달시키자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친구가 집에 마실 것도 없고 음식도 아직 안 시켰다면서 아이만 돌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친구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친구 남편이 퇴근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저희 부부와 친구가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요. 친구가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넉넉하게 10캔 정도를 저희 부부가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음식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사람이 넷인데 요리를 어떻게 3개만 시켰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남편을 타박을 했습니다. 이후에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제가 오늘 재밌었어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우리도 재밌었고 고마웠어. 저녁 식사 정산할게 라면서 식사값 18만 원을 둘로 나눠서 9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25만 원 정도의 집들이 선물도 하고 맥주도 사줬는데 초대한 본인이 이렇게 식사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식사 비용을 나눠내자는 친구 이해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사친입니다. 잠깐만. 야, 백대. 뭐라고? 정산? 밥값 18만 원, 9만 원씩 반띵을 하자고? 야, 다혜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건 아니지. 너 갖고 싶다던 접시 세트 10만 원, 네 신랑 좋아한다는 양주 13만 원, 두루마리 휴지 한 박스 만 원, 맥주값 만 원, 도합 25만 원. 거기다 우리 부부 너희 집까지 가느라 드린 차비. 야, 그런데 9만 원을 밥값을 내놓으라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여사친입니다. 어머머, 이 말하는 것도, 야, 박지윤, 너 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접시 세트 사오라고 했어? 내가 우리 수호씨 좋아하는 양주 들고 오라고 했어? 너네 부부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거 아니야? 야, 밥값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집들이 선물이 얼마니 뭐니 하면서 물을 타려고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박지윤 진짜 장가 가더니 완전 이상해졌어. X. 자,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사실 저희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굳이 한번 그 X의 어떤 한번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혹시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뭐 이게 옳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들이 나는 너희 축하해주기 위해서 집들이를 나 혼자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가 있고 나름대로 정성껏 선물도 준비했고 내가 그다음에 맥주도 샀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너희 집에서 마셨는데 이제 와서 다 배달 음식 먹었는데 그걸 반반 내자 그러는 건 난 너무 무례하게 느낀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뭐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나온다던가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 전 손절. 네. 그리고 뭔가 이해할 만한 얘기를 좀 해서 이해를 해줘. 요즘 집을 너무 넓혀서 뭐 생활비도 없어. 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박 변호사님. 사회생활 불가능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 나왔죠. 그래서 다 계산이 돼요. 본능적으로. 그럼 중국 음식을 25만 원씩 시켜야 됩니다. 맞아. 채소. 만두도 6개가 돼야 되는 것처럼 25를 맞추든가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오히려. 이 손님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25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5가 안 되잖아요. 갈 때 다른 선물도 주면서 맞아. 보내야 됩니다. 근데 9만 원을 달라니요. 사회생활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예, 백다현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요? 네, 경호님, 저게 무슨 집들이인가요? 손절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 그럼 선물을 영수증 청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 자,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김상훈님 보고 계신가요? 아내분이 친모를 찾고 계신다고요? 바로 저 사진 속 꼬마 여아가 지금 아내분입니다. 그런데 출생과 관련한 정보가 많지 않대요. 1977년 5월 5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고 미혼모였던 당시 친모는 아이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아내분은 현재 이름은 윤미란. 친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아내가 가여워서 대신 연락을 주셨대요. 자, 다시 한번 1977년 5월 5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산부인과에서 미혼모 엄마한테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윤미라 님이 친모를 찾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아파트 진입을 막자 생긴 일이었는데 입주민이 말려도 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충격적인 갑질 폭행 사건입니다. 네, 이 제보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60대 경비원인데요. 이 아파트는 모든 입주민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는 아예 주차장이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상에는 어떤 차량도 다니지가 않고 배달 기사들도 아파트 정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단지로 걸어 들어가서 배달을 해야 한다고 해요. 다행히 몇 동밖에 없는 좀 작은 소규모 단지여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경비원들도 이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킥보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아파트 정문에게 설치를 해두고 배달 기사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제보자가 분리수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한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가 여기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한마디 하셨대요. 그런데 그 배달 기사 대뜸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나 몰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날 분리수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잠깐 갔다 오니까 오토바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정문 앞에서 여기 오토바이 출입금지라고 팻말까지 써서 붙여놨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오토바이로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로 사람 미네 그랬더니만 너 나 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한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일단은 이 경비원께서 아니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오토바이로 그대로 사람을 밀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어르신께 너나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그때도 막 이제 욕설하고 막 폭행을 할 것 같이 해서 막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나이 드신 분께 그렇게 욕설하면 어떡하냐 타일러 가지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오토바이로 밀고 일단 얼굴 주먹을 한번 날리고 엎어뜨려 놓고 지금 발로 밟습니다. 자, 이미 전적이 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 주변에서 말려도 보고 신고도 했지만 배달 기사는 계속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입주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어머 왜 그러시는 거야? 사람 죽여! 신고 좀 해주세요.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
박 변호사님. 예. 저 경비원분이 67이십니다. 예?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을 저렇게 발로 밟았어요. 저는 이런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주목하는 게 발로 밟는 것만 보면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로 밟았고 두 번째로는 벽으로 이동해 가서 복부를 가격하고 머리를 가격하는데 사실 경비원이 헬멧을 붙잡았습니다. 잡아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아니,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당연히 버텨야죠. 근데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헬멧을 끼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지금 보면 경비원은 그냥 단순히 막는 거 정도를 했는데 다행히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촬영을 했고요. 입주민이 이것을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고 입주민이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이전까지 폭행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제 이 제보를 처음 받아서 저 경비원분께서 본인의 어떤 그 얼굴, 폭행 직후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딱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워낙 이게 심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그 권투 선수가 12라운드 예 지금 나가네요. 지금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났을 때 그 얼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목격자도 많고 눈이 완전히 감기셨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다고요? 네, 도망갔어요. 저런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 가해자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잡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이 일단 놔라. 헬멧 잡고 있던 손을 놔라. 지금 라고 타고 했어요. 가네. 네네. 그래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갔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저렇게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입주민들이 찍은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났대요, 박 변호사님. 자,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보다시피 영상에다가 사진에다가 뭐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인데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수사관이 배정됐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전까지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배달기사 소재 파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수사가 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 같다고 경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수사가 된다 그러면 이 가해자 택배기사가 연락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도 아직 못 받았고요. 피범벅이 됐습니다. 3주 진단 받았다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겠죠. 또 이가 지금 치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주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분께서 저희한테 처음 제보를 보내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식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런 꼴을 당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비참해 죽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자괴감이 느껴지시고 절망감도 느껴지시고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의 상처를 크게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 정말 잘못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통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성실히 오토바이를 통제한 것밖에 없거든요. 오토바이가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기사들은 요구에 잘 응해주시면서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폭력을 썼고요. 이분 지금 뭐 폭행 트라우마 때문에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몸이 이렇게 움츠러든대요. 이런 오토바이 포비아, 공포증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또 밤에 잠도 안 와서 신경 안정제를 드셔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 아직 신상도 모르는데 와서 또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에 또 휩싸여 계십니다. 올해 67 어르신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밀쳐서 계속 머리를 후두부를 벽에 부딪히게 했던 녀석이에요. 잡아야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잠시 뒤 어디론가 반갑게 뛰어가는 한 여학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여학생은 뒤를 돌아서고 한 남성이 천천히 다가가 도리어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두운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 바로 성탄절에 벌어졌던 참극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은 울분을 토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박 교수님 이거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좀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이죠. 경남 사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살 위에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둔 1살 위에 남학생한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로 왔어요. 집 근처로 와서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뒤돌아 있는 사이에 목과 복부를 흉기로 이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어쨌든 긴급 체포가 됐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범행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남을 약속한 대화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범행 3일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이 가해자가 먼저 25일에 뭐 하냐고 물으면서 8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 여학생은 미안한 마음에 저녁밥을 사주겠다. 터미널 앞으로 갈 테니 거기서 보자라고 답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한사코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그냥 집에 있다가 집 근처에서 부르면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는 피해 여학생이 사람이 많은 좀 근처 소품 판매장에 볼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이것도 재차 거부를 했습니다. 또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를 만나기 전에 괜히 무섭다, 쫄린다라고 하자 가해자는 나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해자의 태도를 통해서 피해 여학생 유족 측은 애초부터 살해를 결심해서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신 대화 속에서는 또 한 가지 잔인한 범행을 위한 속임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 피해 여학생을 감쪽같이 속인 이것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비밀 선물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그 크리스마스에 가해자가 선물 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찾아가서 나오라고 한 거고, 뒤에 봐 줄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뒤돌아서 향해서 갔고, 이제 다가가서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목을 조르면서 그 저항을 제압하고 살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유인해서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다. 심지어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시선을 돌린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문자로 보면 선물 얘기들이 계속 오갑니다. 선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선물 주느냐고 물어보고 나도 좀 줄까 피해 여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넌 줄 필요 없다라고 대화 내용 중에 선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CCTV 이게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CCTV 영상을 보면 이 가해자한테 이제 여학생이 뛰어갔는데 여학생이 무슨 일인지 뛰어가가지고 갑자기 뒤를 딱 뒤돌아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딱 뒤돌아보자마자 목을 조르면서 흉기로 공격하고 인도로 끌고 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아마 뛰어가서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뒤돌아보고 거기서 바로 목 조르고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선물이라고 핑계를 대고 뒤돌아보게 한 다음에 방심을 풀게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르는 그 장면이 그대로 저렇게 CCTV에 잡혔네요. 자, 귀한 외동딸을 성탄절에 떠나보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떠나보낸 어머니는 이 남은 흔적들을 보면서 저놈을 원망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어머니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네, 4년 전에 이제 제가 게임하면서 이렇게 SNS로 풀로 대화방에서 단체로 이렇게 4명씩 이렇게 있다가 여름부터 따로 이렇게 단톡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라는 그 가해자는 근데 자퇴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완벽한 진짜 완전한 계획 범행인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거? 네,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의 배경을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망상에 빠졌던 건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락을 처음 한 게 4년 전이에요. 2021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채팅을 했는데 다른 사람 2명 더 있었어요. 4명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1대1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죠. 피해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사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아예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전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관계 자체를 완전히 착각 그리고 또 망상 속에서 스스로 상상을 한 것이고요. 피해자 어머니 역시 이 가해자가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서 착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범행 전에 이 자식이 다른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인과 나는 대화에 따르면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철물점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인이 도대체 왜 흉기를 사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찍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좀 있다가는 장난이다 장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손목 운동을 하는데 망치를 쓰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해자는 거의 2달 전부터 범행에 쓰일 도구들을 인터넷과 동네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요. 그런데 이런 대화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 가해자가 자기가 이전에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피해 여학생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피해 여학생만 없으면 난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깊은 병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리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식의 라이프를 갖게 된 것 같고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이 여학생을 만나서 그저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했을 뿐인데 극도로 고립되어 있었던 이 가해자가 일종의 망상 수준으로 이 관계를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여학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이 여학생이 날 떠나가면 살 수 없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확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식이 남긴 지금 글들이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요. 딱 봐도 뭔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머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말 그대로 찢어지고 그냥 이 수면제 먹고 잠시라도 눈 감으니까 잠시 눈을 감았다 또 뜨더라고요. 그냥 내가 또 눈을 뜨네. 잠시나마 일어나네. 가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그렇지만 이거는 해결해놓고 가야지. 우리나라 법이 초범이라서 15년, 미성년자라서 4년을 감형하니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초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미성년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기징역, 평생 무기징역으로 그냥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얘는 미성년자여서 신상 공개 대상자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해도 30살 전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성탄절 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외동딸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에 남을 겁니다. 근데 소년이죠. 미성년자. 많이 받아봤자 징역 15년이고 또 심신미약 감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한성모 공개되지 않고요. 만약에 15년 받는다고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또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딸은 추운 날 멀리서 오니까 마중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얘기해가지고 살해까지 나갔던 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있고 검찰에서 이제 하지만 이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좀 처벌해달라 엄벌 탄원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 엄벌 탄원서를 받고 계신답니다. 꼭 좀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차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여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는 또 다른 남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남성이 여성의 불륜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부부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이 남성. 제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그런데 유명한 인꼬 부부였다. 네, 제보다는 40대 남성이고요. 아내는 3살 어린데 정말 완벽한 부인이자 완벽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참 잘했고요. 11살 된 아들한테도 뭐 큰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너무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통의 문자가 보면서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아내 핸드폰으로 딱 하나 온 거를 남편이 순간 캐치한 거예요. 궁림 팡팡 해주세요 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아내가 보통 누구한테 얘기하기엔 너무 애교가 가득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바로 메시지를 싹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하. 둘은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닐 정도로 인꼬 부부였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그때부터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한테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궁디팡팡 해주세요라는 걸 보내놓고 또 바로 삭제를 했다. 자, 그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을 했는데요. 아내의 행동을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궁디팡팡 요때부터 의심을 하게 됐는데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내가 궁디팡팡 사건 이후로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잘 때도 들고 자고 계속 이러니까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자녀를 통해서 왔어요. 아들이 엄마 휴대전화 한번 갖고 놀 때 일카닉 하면서 남편이 이제 뺐습니다. 뺏어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 보니까 만남 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앱을 통해서 이 아내가 주기적으로 땡땡동에 사는 심심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 글을 올리면 수십 명의 남자들이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6개월간 그중에 한 1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하고요. 쪽지 안에 보면 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하고는 내가 전에 어떤 남자랑은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가족여행 중에도 어떤 남자한테 비키니 사진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많이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남성이 모든 증거를 모은 후에 한 번에 이렇게 아내에게 좀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정말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요. 처음엔 남성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까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강경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까지 반복을 해서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린 아들을 생각을 해서 결국 남성은 이혼 소송 대신에 조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불륜 사실은 친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에게도 알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로지 하나 아들을 생각해서 상간소도 안 하고 이혼 소송도 안 하고 이혼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대신 남성은 이 남편은 아내에게 야, 대신 이거 하나만 하지 말라 조건을 걸었죠. 그게 뭐였는지 이 제보자 남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열받았던 게 그걸 조정서를 쓰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서 조건을 달라 그랬어요. 이 혼인 기간 중에 또 바람을 폈을 때는 너 재산 몰빵하는 거 이런 넣자.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주는 걸로. 제가 그걸 넣자는데 자기가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건데 뭘 이런 걸 넣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2번 배신감이니까 2번 배신한 거잖아요.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또 바람 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남성의 말에 따르면요,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혼 조정 기간 중이었지만 함께 살았어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인데 중학생 될 때까지는 이혼 관련해서 알리지 말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충격적인 일이 또 생긴 거죠. 아내가 또 다시 예전에 했던 행동을 한 게 된 겁니다. 집 근처에서 내리는 모습을 남편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너 또 이렇게 하냐라고 따졌고요. 처음에 아내는 아니다, 생사람 잡지 말아라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증거가 없을 것 같냐 이렇게 또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다 모든 걸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또 아내가 여기에서 또 법적인 또 반박을 합니다.
어차피 관계는 다 파탄됐고 어차피 다 끝난 거 아니냐. 어차피 조정 기간인데 지금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더 화가 나는 상황이 됐죠. 아니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우 난 오히려 좋아. 대놓고 지금 막 바람 핀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들키고 나서 오히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이 불륜남과 외박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11살 된 아들이 남성에게 혹시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냐 이렇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눈치챈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가 아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길에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를 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다른 엄마의 말투를 듣고 아들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직감을 한 거죠. 뿐만 아니고 남성이 집에 없을 때 아내는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의 인생도 응원해 줄 거지?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좀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좀 불안감을 느끼고 엄마를 더 찾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1살짜리한테 너 엄마 인생 응원해 줄 거지? 뭘 응원을 해 뭘? 어? 그러니까요. 제가 근래 들어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가 막히고 정말 답이 없는 정도인데요. 일단 아이가 11살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있던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아저씨 만나서 나간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엄마한테 더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이 아이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엄마를 응원하는 건가? 그래야 엄마가 행복한가? 그럼 나는 되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거 그럼요.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사실은 이성관계에서 내가 어떤 여성상을 그리고 여성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는 엄마한테 사실 기초를 두고 있는데 너무나 잘 뭐 살고 있던 우리 엄마가 나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그냥 다른 아저씨 만나서 엄마를 응원해 주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 지금 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니요. 그런데다가 이 남성 너무너무 이제 정말 도움이 절실하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도움을 그렇죠. 요청했는데 처가에 장모님께서 SOS.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도 성인이고 우리 애도 성인인데 뭐 어. 이런 거 가지고 잃어버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니까 이제 그냥 각자 살아라 이러면서 물 한 잔도 안 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노래 가사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말인데 그죠? 예. 님하고 남자가 너무 어. 이런 거 다른 건데 너무 좀 야박하기도 하고 이 남편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조정 중에도 대놓고 바람 피우는 아내, 아들을 위해서 좋게 헤어질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뭐 이 와중에 그걸 걱정하시는지 전 솔직히 답답해요. 자, 일단 손 변호사님부터요. 네. 좋은 이혼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혼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도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결국 담담해 보이는 이혼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분도 미련을 좀 버려라. 이미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화가 나고 물론 억울하고 물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좀 냉정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잊을 건 잊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응징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상간소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이제 어. 조정을 하다가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 이혼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입니다. 법적 그렇죠, 배우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아. 맞고요. 또 그 상간자한테 남자들한테도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 여성 무언가에 중독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무언지는 모르겠어요. 만남 중독인지 일탈 중독인지 아니면 성 중독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본인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일탈을 하는 중독이 있으면 아마 가정을 유지하는 남편이 도저히 이걸 견디기 어려우실 거고요. 본인이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아들이 11살 아들이 너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장정임님 어떻게 좋게 헤어져요? 빨리 이혼하세요라고 하셨고요. 김행복하자님 엄마는 무슨 욕도 아깝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Can you feel it? All around and deep, deep down. Life on, Sealy.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공부 고민 1등 밀크티 하나로 끝. 가장 많이 선택하니까 1위. 지금도 계속 가입하니까 1위. 써보면 인정하니까 1위. 밀크티. 지금 무료 체험하세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집니다. 별일이 없다면 별일이 안 생긴다면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